리치몬드 연은이 발표하는 CFO 서베이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상황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지표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들의 CFO 생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CFO들은 기업의 자금 조달의 전략을 결정하거나 투자를 관리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구간에는 특히 기업들은 비용 관리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CFO들의 생각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요. 11월 14일부터 12월 1일까지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낙관론을 조사를 했을 때 보시면 바닥을 찍고 높아지고 있는 파란 선이죠. 4분기 58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분기가 56.2였으니까 소폭 상승을 한 것이고요. 빨간 선은 자신이 속한 회사에 대한 전망입니다. 67입니다. 전분기에 대해서 소폭 낮아졌지만 계속 평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한마디로 미국 전반에 대한 낙관론이 바닥을 찍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58까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낙관 정도를 나타내는 게 0부터 100까지입니다. 그 중에 58이고요. 아직까지 보시면 코로나 직전 가장 좋았을 때를 비교해보면 회복한 수준은 아니죠. 그때 중간 정도 레벨입니다. 어느 정도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는 추이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CFO들의 가장 중점사는 역시 통화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노동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사에서 제가 눈여겨 들어온 부분은 역시 물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비용 부담이죠. 이 3분기에 비해서 4분기가 크게 줄었습니다. 감소폭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그만큼 물가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24년도 전반적인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매출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견고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3.8%에서 24년 6%까지 이 평균 가격이 높아졌는데 이 가로는 중앙값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5%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죠. 전반적으로 수익 관련해서 견고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용도 마찬가지인데 평균이 5.1에서 3.3으로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중앙값으로 보게 되면 고용 증가율이 2.2에서 2.7까지 높아진 것이죠. 가격, 단가 관련해서는 평균 중앙값 모두가 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지출, 투자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이게 크게 감소, 다소 감소죠. 변함없음, 다소 증가, 크게 증가입니다. 24년 아까 실적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이제 캐펙스 지출을 포함한 내용 보시게 되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다소 감소가 더 늘었죠. 그리고 다소 증가가 더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들의 지출 증가를 보고한 기업의 비율이 계속해서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관련해서는 위축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GDP 전망치인데요. 이게 평균 1.3에서 1.7로 한 소폭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급격한 경제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럼에도 여전히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지는 것을 전망한 CF들도 많은 비중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기업 부채, 만기 관련한 롤오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특별 조사 항목으로 넣었다고 하는데, 23년 4분기 CFO들의 설문조사를 할 때, 금리 인상이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만기되는 부채들, 연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차입 비용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응답 기업들의 70%, 대기업은 사실 90%고요. 대부분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했고 그 중에 향후 몇 년 안에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채를 상환하려는 기업, 즉 더 높은 이자 비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려사항으로 꼽았고 이게 24년의 경제 성장의 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결국 부채를 상환하긴 해야 되는데 또 높은 이자 비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금융사들의 실적 발표가 있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은 이미 했고요. 대은행들의 실적 발표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신용카드가 크게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업별로 실적이 등락을 보였지만 그리고 사업 부분별로 편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신용카드 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가파르죠. 이게 코로나 직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라섰습니다. 이 신용카드 얘기를 다룰 때마다 꼭 한번 언급되는 게 신용점수가 있죠. 이게 대체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신용카드 문제가 큰 이슈가 아니다. 보시게 되면 가끔 그럽니다. 이게 08년도 위기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역사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레벨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차트로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은행들의 자산 규모 100위를 제외한 차트입니다. 역대급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이게 코로나 직전도 그렇고 08년도, 00년도 위기 직전과도 비교를 해보면 역시나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이 상당히 위협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높다고 해서 결국 신용카드 이슈가 불거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건 어렵고 중요한 것은 대출 건정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용점수가 급격하게 뚝뚝 떨어지는 것으로도 금방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대출 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겠죠.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또 쌓아놔야 됩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시티는 좀 어렵죠. 이미 구조조정도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 손실도 많이 잡혔던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일회성이라는 점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으로 여겨지진 않습니다만 여전히 시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중간 레벨이 결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반적으로 실적은 부진했어요. 그리고 미실현 손실에 대한 리스크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분 보시게 되면 대손충당금을 8,800만 달러 또 충당을 더 했죠. 대손충당금의 증가 부분도 눈여겨봐야 된다. 대출의 부실화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결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4분기에 11억 9천만 달러의 대출을 상각을 했습니다. 이 수치가 물론 당장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1년 전에 비해서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략 한 73% 정도 증가한 수치거든요. 이게 추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여전합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 BOA에서 잡혔는데 부담으로 지금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 상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지금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대형은행들은 어찌어찌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을 더 쌓고 이러면서 대비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지방은행들은 문제가 좀 불거질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뒤이어 실적이 나올 중소형 지방은행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될 텐데 현재 CRE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11월 달 거래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59.8%가 YOY로 줄었어요. 누적 거래액도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55.2%나 전년 동기로 줄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한창이던 그때보다 더 줄어든 수치이기 때문에 위축되고 있는 CRE 시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한 오피스 공실률이 지금 19.6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상황이 지금 오피스 공실률 잡히고 있는 거고 오피스뿐만 아니라 리테일, 산업용,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거래량 자체는 지금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 CRE 거래 시장이 이렇게 위축돼 있는 게 글쎄요. 지금 어떤 여파로 이어질지 대형은행에서는 그나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중소형 지방은행들의 우려는 이 CRE 시장에 따른 여파를 피해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피스 시장은 공급되는 물량도 너무 많았고 신규 공급 면적이 사실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과잉 문제도 여전히 있었고
원격 근무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죠.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파장을 미칠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사실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 경제를 좀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라고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죠.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출을 이어가고 있고 미국 경제 연착륙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 적자 또는 공급망 문제를 언급하면서 물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고, 이 얘기는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한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한마디로 지금 연준이 가파르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시장은 빨리 선반영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만큼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JP모건은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된다라고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대형은행 3개 기관들의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투자은행 수수료가 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 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뜻이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물가 관련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어제 주말에는 제가 살고 있는 대만에서의 총통 선거가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금리 레벨 저는 다시 저금리 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불거운 이 블록화 이슈인데, 이게 그런 의미에서 어제 대만의 선거 결과를 통해서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공유를 해드리면, 한마디로 민진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입법기관, 국회죠.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야대 요소 국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번 대만 총통은 친미와 친중의 대결로만 알려졌지만 사실은 실제 승리는 이 민중당이라고 할 수 있는 커원저가 이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진당의 독주를 견제할 카드가 생긴 겁니다. 이 민중당은 실리를 추구하죠. 중국이든 미국이든 경제적 실익을 우선을 합니다.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양황관계의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미중 대결에 있어서 한쪽 편만 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미중 무역전쟁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된 게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죠.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 중심에서 안정과 신뢰의 중심으로 변한다는 정치적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글로벌 패권,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고요. 그것도 TSMC의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인플레의 구조적인 변화를 우리가 많이 우려를 하는데, 이 지금 대선 결과의 변화를 놓고 보면 지금 그 실익을 미국만 챙겨가는 구도가 글쎄요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에서만 좀 좁혀보면 벌써 대만 내 분위기는 미국 애리조나 팹 건설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기술만 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화웨이 노트북에서 SMIC가 아니고 대만의 TSMC 5나노 칩이 나왔다라는 블룸버그 기사도 있었죠. 근데 이 배경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TSMC는 20년 9월 달부터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화웨이 제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규제를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관련 규정 적용을 받는 게 반도체 섹터의 생태계죠. 따라서 이번 화웨이 5나노 칩은 미국 규제 시행 직전에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SMIC가 5나노를 만들 수 없는 실력으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압박은 보다 강화되었죠. ASML의 EUV 장비는 당연하고 이제는 DUV까지도 수출을 못하게끔 강도를 높였습니다. 즉 최근 화웨이 5나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미국은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어서 과도할 만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대만의 반도체 TSMC가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 과거 친미 정부의 과반 확보를 했던 대만의 정치 구도와는 달라진 양상입니다. 어떻게든 중국과 대만 간 반도체 공급망 제재에 있어서 작게나마 느슨해지는 빈틈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중요도를 놓고 볼 때는 견고하게만 보이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에도 언제든 빠르게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대만 총통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당장 미국, 중국 간 대결에 변화가 생길 만큼은 아닙니다. 그래도 자국 중심주의의 확산은 어느 정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죠. 그 정도가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대결 구도에서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 지점을 지금쯤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민중당이 중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다, 당장 우리에게 실익이 되는 쪽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높죠. 이게 국민당의 친중 정체가 맞물리게 된다면 글쎄요, 미국 중심의 한쪽 편만 들었던 대만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갖춰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